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육식갑자 일주론 공개 수업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오늘 육식갑자 일주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주역에서는 64개의 궤를 돌려가지고 일종의 어떤 세상 만물을 표현하는 도구를 64개의 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명리학은 조금 비슷한데 4개가 적어요. 명리학은 60개의 간지를 가지고 어떤 의미 전달을 합니다. 의미 전달을. 2차 대전 때 그 일본군한테 암호를 들키지 않으면서 통신을 하려고 무슨 그 미국에서 인디안 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인디안들을 훈련을 시켜서 통신병으로 동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들이 쓰는 용어로 통신을 하니까 일본군들이 아무리 감청을 해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언어의 재료, 어떤 표현의 재료를 쓰는 게 명리학에서는 60개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천간 10개와 지지의 12개의 글자를 배합을 했면 원래는 경우의 수가 120개가 나오는데, 이게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결부를 시켜가지고 한 타스의 세트를 만들어내서 천간 글자와 지지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천간 지지에서 앞뒤 글자만 빼가지고는 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천의 간, 지지, 그래서 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60개의 간지로 이루어져 있고, 60개의 간지 중에 4개의 간지를 활용을 하여 우리의 사주 팔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안 풀리면 아우 내 팔자 왜 이래, 어떤 좀 꼬여있는 사람을 보면 쟤 팔자가 왜 저럴까, 이런 얘기들이 모두 이 8개의 글자를 나타내는 팔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 간지라는 거는 일종의 그 2개의 글자의 모듬 세트입니다. 일종의 모듬 세트. 그래서 천간 글자는 이것, 지지 글자는 이것.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주 명리학은 투트랙으로 전달을 합니다. 메시지 전달. 이게 무슨 소리냐? 투트랙?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보는 유튜브, TV, 영화, 이거 다 메시지를 투트랙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화면과 음성으로. 보통 그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면 4D 영화관 그런 거 있죠. 막 좌석이 막 흔들리고 막 물총을 쏘고 냄새가 나고 막 바람이 불고 이러면은 이제 4D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2D 영화를 보고 있죠. 2D. 3D면은 영화가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고. 자, 명리학은 2D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천간 트랙과 지지 트랙. 그런데 이 천간 한 글자와 지지 한 글자를 묶어서 하나의 패키지 짝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일종의 간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할 때 되게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60갑자의 의미를 그냥 내가 통으로 읽어버리면, 그러면 4개, 그 60갑자의 하나의 간지 체계가 4개가 묶여있는 게 사주팔자고, 거기에 대운에서 간지 하나 더 들어오고, 세운 1년짜리 운에서 간지 하나 더 들어와서 원국과 운까지 해서 총 6개의 간지를 해독하면 현재 올해 나의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구나.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명리 공부를 하면서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를 공부를 하는데, 얘네들이 세트로 묶여있는 간지 60개의 세트를 우리가 통째로 공부를 해버리면은 사주를 좀 더 직관적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 같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론이라는 것은 그 간지가 4개가 모여 있는데, 연주에 붙어 있으면 간지가 연에 붙어 있으면 연주, 월에 붙어 있으면 월주, 일에 붙어 있으면 일주, 시에 붙어 있으면 시주인데, 저희가 배우는 건 일주론이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 일주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월주론도 같이 해석을 할 거예요. 어차피 간지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일주로 해석하면 일주고, 월주로 해석을 하면 월주인데, 사주를 가장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월주, 일주를 동시에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회 안에 이러이러한 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같이 통으로 엮으면 일단 사주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사주는 이 월주하고 일주를 합쳐서 여기 핵심 인자로 보고요. 다음에 연주하고 시주를 합쳐가지고 주변 인자로 봅니다. 근데 핵심 인자는 좋은 거고 주변 인자는 나쁜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보통 핵심 인자들을 비율상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 연주나 시주는 주변 인자로서 쓰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마치 가급적 취업을 해도 내 생활권 내에서 취업을 하고 누구랑 만나서 일을 하려고 해도 뭐 만나기 좋은 환경에서 뭐 우리 동네 또는 뭐 지하철 만나는 곳 이런 곳에서 하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에 도저히 일할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일이 없고 그러면 저 옆마을로 가든가 좀 먼 마을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숨겨진 비밀스러운 곳으로 가든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통 사주에서 먼 미래, 숨겨진 비밀스러운 장소 이런 걸 뜻하는 게 보통 시주를 말하는 거고요. 내 사주가 크게 넓어지는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를 연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서 당신의 삶의 스케일을 넓혀라, 넓은 세상을 살아라 라는 조언은 사주의 연주를 활용하라 라는 말인 거고, 자기 개발을 하라, 너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 너의 미래의 목표를 찾아라, 너가 뭘 잘하는지 목표와 지향점을 찾아서 너의 미래를 개척하라 라는 형태의 자기개발성 조언들은 모두 시주를 개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월주는 태어났더니 그냥 내 환경이 월주인 거고, 그냥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 태어난 김에 살았더니 그게 일주인 거야. 근데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연주하고 시주를 못 쓰는 거니까. 자,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프린트물을 4개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게 60갑자 표예요. 60갑자 표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좀 메모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촘촘하게 필요한 메모들을 넣어놨습니다. 60갑자 표를 좀 보여드리는 법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첫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좌표법 또는 궁성론이라고 하는 사주 8개 글자의 위치별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위치별 역할에다가 해당 글자가 상징하는 내용을 접목시켜서 이거를 스토리텔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려요.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주의 좋은 글자, 나쁜 글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좋은 운, 나쁜 운을 따져서 좋은 사주인가, 나쁜 사주인가, 아니면 이만큼 좋고 이만큼 나쁜 사주인가를 따지는 좋고 나쁨을 따지는 판별법. 저는 이런 방식을 품평해식 사주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주 해석법이 이런 품평회식 사주 해석을 쓰고 있는 게 현재 명리업계의 또 현황이기도 하고, 이 점은 좀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걸 뭐라 그러면 제가 모든 명리가를 뭐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명리업계의 흐름도 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사주를 가지고 좋고 나쁜 사주냐, 좋은 사주냐, 나쁜 사주냐, 좋은 운이냐, 나쁜 운이냐, 좋은 글자냐, 나쁜 글자냐, 이걸 가지고 용시는 뭡니까, 한시는 뭡니까, 기시는 굿입니까, 길시는 뭡니까, 자 이런 형태로 이 사주는 나쁘다던데, 정축일주 나쁘다던데, 갑진일부 백호라서 자동차에 치여 죽는다던데, 뭐 정축일주도 백호라서 뭐 자식이 비명행사를 한다던데, 남편 복이 없다던데, 이런 형태의 일종의 묻지마관념, 대체 이런 형태들을 제가 이제 묻지마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제 강의와 교육의 주된 목표가 묻지마관념에서 벗어나세요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관념을 붙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이왕 붙일 거 재수 없는 관념은 좀 덜어내고 붙이세요. 재수 없는 관념은. 사실 우리는 명리 공부를 통해서 일종의 관념 패키지를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온갖 관념의 종합 패키지 세트예요. 엄청나게 방대한 관념 세트입니다. 사실 사주를 잘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 관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우주에 잘 길들여 가지고 그 관념대로 나의 세상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게 일종의 사주를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측면에서 사실 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 세상에 법과 규칙과 패턴을 만들어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돼. 자, 남자는 오른쪽에 앉고 여자는 왼쪽에 앉아. 자, 신호등 빨간불 이렇게 정했어. 자, 우측 통행을 해야 돼. 자, 차가 우선이야. 여기서는 사람이 우선이야. 요거 할 때는 이런 말 붙여야 돼. 의자에는 이렇게 앉아. 자, 아이들 먼저 하고 다음 어른이 해야 돼. 요런 어떤 규칙들을 쭉 만들어 놓으면 아, 그곳에 왔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고 그 사회가 이제 예측 가능한 세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집단관념 체계는 우리 안에는 사실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관념이 아예 태어날 때 자체 내장되어 있고, 특히나 동양권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에는 아예 미풍양속을 통해서 이 관념적으로 이 명리학과 관련된, 운명학과 관련된 관념이 어느 정도 다 이식되어 있는 형태. 뭐 굳이 꺼내서 쓰려고 안 해도 한 20%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샀는데 그 휴대폰에 내가 깔지도 않았는데 이미 깔려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뭐 또 삼성폰은 삼성폰 나름대로의 자체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애플은 애플대로, LG U 플러스면 LG U 플러스에서 깔아놓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SK텔레콤을 통해서 샀으면 걔네들이 깔아놓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폰이며 LG U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안에 삼성에서 깔아놓은 프로그램도 깔려 있을 거고, 뭐 삼성페이 이런 거 그냥 탁 흔들면 갑자기 카드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SK텔레콤으로 가입을 했으면 SK텔레콤 고객센터, SK텔레콤 챗봇, SK텔레콤 뭐 고객 만족 서비스, 이게 내가 깔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들어있을 거야. 그리고 그 깔지도 않은 프로그램들은 어느 날 나한테 알림을 보내기 시작을 할 거야. 뭐지? 난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이 나한테 요금을 내라 그러고, 뭐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다 그러고, 뭐 무슨 뭐 가족 결합 할인을 하라 그러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써. 카카오톡이 오라요, 위챗이 오라요, 라인이 오라요 하는 말은 사실 어느 게 오라요라는 말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쓰는 게 장땡이야.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써. 한국에선 대화하려면 카카오톡 써야 돼.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사람들은 그거 써야 돼. 저기 그 뭐죠? 텔레 뭐죠? 아, 이거 뭐더라? 텔 뭐였더라? 아, 맞아. 뭐 범죄자들이나 아주 비밀스러운 거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쓰는 텔레그램. 절대로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프로그램. 뭐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인을 쓰고 중국에서는 위챗을 쓴단 말이에요. 위챗이 라인보다 더 좋은가? 카카오톡이 좋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서는 위챗을 써야지 대화를 할 수 있고, 일본에서는 라인을 써야지 대화가 돼. 90%의 사람들이. 자,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의 몸을 하나의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비유를 해보자면은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 관념 안에 운명 프로그램이 그냥 깔려서 태어났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운이 안 풀리면 아우, 나 팔자가 왜 이래? 아우, 저 인간은 팔자가 왜 저렇지? 아, 이게 삼재인가? 뭐 아홉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 명리학과 관련된 다양한 운명학과 관련된 용어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을 때는 새롭게 까는 게 아니고 그냥 깔린 거를 활성화시키면 되고, 그냥 활성화 안 시키면 20% 정도 작동하고, 활성화를 많이 시키면 40%나 50%를 작동하고, 저같이 명리학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렇게 방송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은 아예 새로운 관념을 창출하기까지 하는 관념 생산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듣고 있죠? 여러분들은 지금 관념 소비자입니다. 저는 관념 생산자예요. 자, 야구 경기를 즐겨보는 사람은 야구 소비자고, 그러다가 이제 야구를 본격적으로 배워서 나도 이제 동네 야구단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야구 생산자가 됩니다. 유튜브에서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던 사람이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려서 프로그램 애니메이션을 올리면 이제 애니메이션 생산자가 되는 것처럼. 자, 사주는요, 사실 진리를 연구하여 내가 이 진리를 알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었더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풀릴지를 알게 되더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명리학이라고 하는 관념 프로그램을 나의 관념과 의식에다가 접목시켜서 이거를 확 깔아놓은 다음에 이거를 반복적 훈련과 확고부동한 어떤 신뢰에 의해서, 이게 좀 믿을 수 있는 선생님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사주 관념 중에 몇 개가 나에게 해당되든가 내 가족에 정말 맞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더더욱 더 확고하게 믿겠죠. 그러면 이것이 나의 우주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서 현대 근대화 시대로 넘어올 때 이제 사회 운영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됐어.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미군정을 거쳐서 이 서방 세계의 도움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형태를 갖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의 그 어떤 뭐 형법, 사법, 뭐 정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제도와 그 외 뭐 유럽의 제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한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금 이제 재헌헌법 나온 지 한 70 몇 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의뢰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길들여진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 때 미국에 있는 법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니까 절대 건들면 안 돼라고 하면서 미국식 스타일의 문화와 법을 그대로 한국에 접목을 시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한국에 접목을 시킬 때는 좀 미국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들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적당히 수정하여 한국식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와 같은 거죠. 그죠? 인도의 카레 요리를 일본인들이 가져가지고는 그걸로 카레 음식으로 카레 덮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카레 요리가 되고 인도에서는 카레를 찍어 먹는 용도로 쓰는데 일본에서는 카레를 밥에다 덮어서 먹는 덮밥 형태로 쓰게 되고 한국에서는 또 그 방식을 갖고 들어오니까 인도 카레는 찍어 먹는 거고 일본이나 한국 카레는 밥에다가 부어서 비벼 먹는 거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처럼 즉, 자, 우리는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관념 덩어리를 이제 나의 의식에다가 이식을 해서 이거를 길들여 놓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나의 세상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왕 받아들일 때 좀 묻지마 관념이나 솔직히 말해서 개쓰레기 같은 관념들은 좀 덜어내고 가령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법제도를 만약에 한국에 도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는 어떤 뭐 성적으로 되게 관대한 법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니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한국식으로 좀 맞게 받아들여. 이거 미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뭐 연애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걸 좀 수정을 해서 한국인들이 타당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 하다못해 이 명리학에 되게 부정적인 관념 체계들이 많은데 이 부정적인 관념 체계들은 이렇게 보자고 사람들은 공포에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가령 어느 지역에 전쟁이 돌았어. 전쟁이 돌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엄청 끔찍한 일을 겪었어. 그러면 그 지역에서 명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끔찍하게 죽었을까? 어떤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을까? 뭐 강간을 당했을까? 땅에 묻혀 죽었을까? 폭탄에 맞아서 죽었을까? 굶어 죽었을까? 뭐 이런 것 등등을 연구를 해보니까 요런 일주들이 비율상 좀 더 많이 죽었고 요런 일주들이 비율상 좀 더 많이 살아남았고 요런 일주들이 주로 팔을 많이 다쳤고 요런 일주들이 주로 전쟁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죽었고 요런 일주들이 주로 전쟁 주동자들이고 요런 일주들이 주로 전쟁에서 뭐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새로운 관념들이 또 보고가 나오게 되면서 그러한 관념들이 더 쉬워지게 돼요. 그런데 보면은 대체로 노말한 관념들은 잊혀집니다. 노말한 관념들은 잊혀져. 그냥 별거 아닌 거 정도는 잊혀지고 좀 자극적인 거, 낚시적인 거 이런 요소들은 대대손손 길이길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주에 백호대살이 있으면 교통사고, 비명행사, 벼락 맞아 죽음, 네가 안 다치면 네 자식이 다치거나 자식이 없으면 네 남편이 맞아 죽음. 그러니 백호대살 가진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 것이며 차도 타지 말고 모도 하지 말고 모도 하지 말고 모도 하지 말고 모도 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왔다고 치면 우리는
왜 명리학에 이런 안 좋거나 무시무시하다는 관념이 나왔을까를 좀 이해하고 고찰을 해봐야지 그냥 고지고대로 이건 신성 불가침의 명리 원칙이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날 때는 절대로 사주에 백호대살이 없는 사람을 만날 거고 공망 안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날 거고 뭐 없고 명리학에서 안 좋다는 것들 내가 다 빼고 만날 거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주가 없어. 다 뭐가 있어 거기에. 안 좋다는 게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이것도 들었다. 그래서 자 저하고 같이 간지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일주론, 월주론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저는 쉽게 말해서 하등의 쓰잘데기 없는 관념들은 좀 덜어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관념들 있죠. 뭐 이거 있으면 맞아 죽는다. 이러면 비명행사한다. 이러면 평생 외롭게 산다. 이러면 남편 복이 없다. 이러면 자식 복이 없다. 이러면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장점, 미래 예측이 잘 된다. 단점, 내가 걱정하는 일이 다 생긴다. 내가 그 관념을 이식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 주변에 멀쩡한 사람도 백호대살이 있으면 이제 교통사고 난다 해. 자, 원래 그 사람이 백호대살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백호대살이 있으니까 머리가 깨져 죽을 거야. 비명행사를 할 거야. 라는 식의 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요. 이게 관념과 징크스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주 배울 때 그래서 제가 늘 전반부에 되게 강조하는 것이 관념 받아들일 때 알아서 골라서 드세요.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까지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A라는 컴퓨터에 있는 괜찮은 백업 데이터들을 B라는 내가 좀 옮겨받아서 B라는 컴퓨터로 옮겨올 때 적어도 그 A라는 컴퓨터 바이러스 검사 좀 해가지고 거기 있는 바이러스들은 좀 잡고 일단 내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도 혹시 바이러스 없나 잘못된 오타 자료나 뭐가 잘못 표기된 거 있나 없나 좀 확인해서 지금 시대와 안 맞고 요즘 현대에 안 맞고 그다음에 완전히 악성 바이러스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그건 좀 덜어내야 되는데 그대로 이식을 하면 그 컴퓨터에 걸려있던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럼 엑셀은 작동하는데 맨날 10분에 한 번씩 컴퓨터가 쇼트가 나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학을 배울 때 이것이 우리가 일종의 관념 길들이기 훈련이구나 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육식갑자 일주로는 일종의 간지별 관념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건데 이 간지별 관념에 제가 지금 명리 강의를 한 지 한 10년 됐는데 제가 그동안 일주론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주론에 묻지마 관념이 가장 많아요. 그것도 꽤 유명한 선생님의 강의나 책에도 보면 책 내용의 거의 3분의 1이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제가 욕 좀 할게요. 정말 개소리 같은 관념들이 지금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무슨 일주는 남편 복이 없다. 무슨 일주는 돈이 흩어진다. 무슨 일주는 자기 기운이 강해 주변 사람들을 해친다. 무슨 일주는 자식을 누른다. 그래서 자식이 안 된다. 무슨 일주는 남편을 누른다. 남편이 잘 안 된다. 무슨 일주는 뭘 해도 뭐가 안 된다. 라는 형태의 관념들인데 이게 저는 그 논리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뭔가 논리를 대면서 이래서 이러하니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논리적 그 문제를 제기할 텐데 문제는 이게 가장 황당한 게 논리가 없어. 자 보세요. A가 B하고 싸우는데 A가 B한테 너 뭐뭐뭐 했지? 이 나쁜 X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근거와 이유를 대면 나 그 시간에 그거 안 했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무개념 논리로 비난하는 경우 있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무개념 논리가 뭡니까? 이 빨갱이, 이 주사파, 이 좌빨, 호남 깽깽이 이런 형태들 있죠. 종북 좌파 이런 얘기 같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한마디로 그냥 나 너 싫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에다가 어떤 민족적 관념에서 우리나라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공산주의랑 싸운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걸로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 묻지마 관념들이 욕으로 많이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 같은 개한테 비유를 하죠. 이제 개는 아무 데서나 막 섹스를 하고 무질서하고 미개하고 동물적이다. 이런 거를 상대하게 표현하는 건데 사실 이거 다 묻지마 관념들이거든요. 묻지마 관념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반박이 안 돼. 그냥 그 관념 자체를 지워야 되는 거죠. 그냥 반사해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명리학을 배울 때
묻지마 관념을 그냥 묻지마로 받아들이면 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정사일주 고란쌀 같은 경우들. 정사일주 고란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사일주는 고란쌀입니다. 그래서 정사일주는 결혼이 매우 불미해요. 대부분 혼자 삽니다.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세요. 아유, 뭐 남편이 힘을 못 쓴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보통은 정사일주가 커리어 우먼이 많아요. 왜 이 가녀지동 계열들이 대체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체성들이 강해서 제발 저 좀 먹여 살려주세요 하는 여자가 아니라 뭐 네가 돈 안 벌어오면 뭐 내가 벌지 뭐.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란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집에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데도 알아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잘 가정이 돌아가네. 어머 신기하다. 생활비 안 갖다 줘도 되겠구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대체로 생활력이 강한 정미일주,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주체성이 강한 정사일주들을 장점으로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전통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래서 아유 정사일주 고란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저는 갑인일주인데 그게 또 갑인일주도 또 고란쌀이 붙어요.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개일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붙으니까 와 그러면 정사일주 고란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그냥 너는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된대. 자꾸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된대.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게 지금 사주 공부에서 그 저주 바이러스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리학의 가장 기초 재료인 이 60개의 간지를 배울 때 좀 이렇게 좀 클린 좀 해가지고 배워야 돼. 그런 것 좀 떼내고. 그러니까 논리가 있으면 논리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논리가 없으면 이거는 종북 빨갱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니까 그거 그냥 반사시켜버리면 되는 거야. 이게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내가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개념 관념들, 묻지마 관념들은 덜어내고 공부를 함께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저하고 60과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한 주에 한 일주씩 할 거고요. 지금 제 생각은 이 저녁 타임이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2타임 동안 수업을 할 건데 한 타임은 간지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음에 두 번째 타임은 해당 일주와 관련된 실전사주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갑자일축, 병인, 종묘라는 각각의 간지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이해를 가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자, 간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육식갑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육식갑자를 하나의 표로 만든 게 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전에 그 명리 수업 처음 시작할 적에 이런 자료를 원래 이게 제가 공부하려고 만든 자료예요. 제가 공부하려고. 명리책에 이렇게 정리가 좀 안 돼 있길래 내가 그냥 다 정리를 했어. 이런 표를 만들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가 잘 되니까 이제 중간에 여러 번의 좀 수정들을 거쳤습니다. 이 표는 제가 나눠 드렸을 텐데 이 표에는 그냥 처음엔 이게 나만 알아보려고 좀 메모를 해놓은 건데 나중엔 이게 수업 자료로 제가 많이 쓰게 됐어요. 자, 요 육식갑자 표에 제가 설명을 좀 이런 식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 연도가 나와 있는 거는 이게 갑자년생이나 을축년생 같은 경우가 근래에는 1924년생이나 1984년생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병인년생, 1926년생 아니면 1986년생이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라는 일주나 을축이라는 일주 위에 이렇게 해중금, 노중화, 대림목 해가지고 일명 나붐오행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나붐오행은 일명 삼명학이라고 하는 고전사주학에서 주로 많이 쓰이던 기법입니다. 자, 이어중이라는 분이 이어중 명서를 쓰고 이후에 이제 뭐 상면통해라든가 몇 가지 책을 쓰면서 일면 그 자평명리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명리학은 신법과 고법 체계로 나눠지는데 고법은 사주팔자 8글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8글자 중에 딱 연지인 띠만 가지고 보는 게 옛날 삼명학 이론이고 주로 거기서 이루어진 게 당사주라고 하는 어떤 방법들이며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봐야 돼. 요즘 현대에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걸 대부분 다 알죠. 그리고 집집마다 달력이 있고 시계가 있죠. 그런데 불과 5, 60년, 100년 전에는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었어요. 저 시계는 보통은 절에서 종 치는 걸로 이제 시간을 알았습니다. 닭이 우는 걸로, 뭐 해가 뜨는 걸로. 그 다음에 달력은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오늘이 뭐 섣달 보름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음력을 쓴 거야. 왜 음력은 사실 오차도 되게 많죠. 양력에 비해서 자그마치 4년에 한 달씩이나 오차가 나버리니까 그 1년이 원래 365.32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양력은 365일 단위로 나누고 음력은 360일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1년에 자그마치 5.3일인가가 오차가 나니까 이게 뭐야 4년이나 5, 6년 정도 되면 뭐 한 달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이 음력을 쓸 때는 뭐 윤달, 뭐 윤년 이런 거를 이제 두게 되는데 옛날에는 아무튼 달력도 없고 뭐도 없었어. 그건 아주 귀족들이나 학자 왕족들 요런 사람들이나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띠 정도인지는 어렴풋이 아는데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사주 8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에서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일부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에 대해서만 그래서 옛날 책에 나와 있는 사주의 대부분이 귀족, 왕족, 정승 벼슬을 하는 사람, 어느 정도의 큰 부귀를 이룬 사람의 사주만 나와 있지 아무개 동네에 사는 아무개 돌쇠. 특히 여자는 아예 전멸이고 옛날 고서의 명식을 찾아보면 일단 여자는 없어. 이름도 없어. 옛날에는 여자는 이름도 없어. 사주도 없고. 주로 남자들인데 주로 다 벼슬이야.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명식은 그 당시에 최고 상위 1, 2%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엘리트 중에서도 초 엘리트들의 사주 몇백 명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자평진전이란 말이죠. 그 시대의 엘리트 성공학 책이라고 보면 돼. 사주가 이렇게 생겨야 초 엘리트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거 알려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법 명리로 사주의 8글자를 알 수가 없어서 딱 한 글자만 가지고 사주를 봤기 때문에 무슨 띠와 무슨 띠가 결혼하면 좋다는 둥, 뭐 삼재론이라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자, 어쨌든 요즘 현대 시대에는 그 이제 신법 체계라고 해가지고 사주 8글자를 이제 다 보게 되었는데 사실 사주 8글자의 비중상 현재는 일주하고 월지를 되게 비중 있게 보고 사실 연지라고 하는 옛날 고법 체계에서 보던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띠를 가지고 뭐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뭐 삼재가 들었으니 뭐 들삼재 날삼재니까 좋으네 나쁘네 하는 것들도 사실 이제 현대 시대에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관점이라는 걸 좀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드는데 어느 사회 문화에나 그런 부정적 관념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셨는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가끔씩 가족들을 차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제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가용이라는 게 한 90년대, 80년 이후에 이제 대중화된 문화인데 우리는 70년대에 자가용을 아니지 우리 아버지 택시죠. 예, 우리 아버지 택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했었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성산대교 처음 만들어지고 이게 이번에 처음에 만들어진 다리야 해가지고 저게 대포구멍이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택시 운전사들의 문화를 어릴 적에 많이 들었는데 택시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날 첫 손님으로 안경 쓴 여자가 손님으로 타면 재수가 없다. 사실 이게 원리를 따져 들어가 보면요. 이게 이제 택시 운전을 대부분 99.9% 남자가 하잖아요. 이 남자들한테 안경 쓴 여자라는 거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잘난 여자, 똑똑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근데 못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아주 소수. 지금은 여자가 공부 많이 하면 아이고 훌륭하다 하는 시대로 바뀌었지만 저희 부모님 시대만 해도 그 여자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가방을 불쏘시개 아궁이에 넣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 저희 어머니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안에 큰딸이고 동생이 8명이 있었는데 그쵸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는 귀에 팔이 껴서 외팔이가 되시니까 집안에 일꾼이 필요하니까 당시 중학생이던 큰딸의 책가방을 불쏘시개에 넣어버리고 너 이제 학교 가면 안 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만 중학교 중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집갈 때까지 집에서 그 방앗간을 하셨는데 큰딸이 무지무지하게 일을 갖고 남존여비가 있다 보니까 아들들은 전부 대학에 보내는데 이 큰딸은 노비처럼 부려먹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 외할머니 지금 8순이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마 외할머니가 살아계시면 100살이 넘으셨을 텐데 어떻게 나를 문학소녀였던 나를 공부도 잘했던 나를 어떻게 학교도 안 보내고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 아무튼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타면 그날 재수가 없다는 거야. 뭐 사고가 나든지 뭐 술 취한 사람이 진상을 부리든지 딱지를 끊든지 뭐 그런다는 거지. 근데 신기하게도 정말 택시에 안경 쓴 여자가 타면 그날 딱지를 끊든가 개를 치든가 보통은 재수 없는 징조 두 번째가 개 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택시 운전사는 개고기도 먹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러면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정말로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택시를 타면 그 택시 재수가 없는 겁니까?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진짜인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택시기사들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걸 체감해. 그거 왜 그런 걸까? 이거 현대의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얘기하자면요. 그거 다 그 운전기사들이 끌어들인 운이에요. 왜? 자신의 우주를 어떻게 길들였냐 하면 안경 쓴 여자가 택시를 타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라는 규칙을 자기 스스로 선포하여, 물론 그 전에 다른 선배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 따랐겠지. 그 징크스를 나의 우주에 그대로, 그것도 일종의 관념이죠. 일종의 지뢰밭 같은 관념이고 재수가 없어지는 관념이죠. 왜 그런 관념을 만들었을까?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주로 그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로 죽고 하는 그 주로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던 시절에는 아무튼 조심할 것들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부지런히 조심해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던 시대였어. 좀 되게 위험한 시대였으니까 옛날 시대에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름도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로 지었던 이유가 잘나는 이름을 지으면 튄다. 튀면 일찍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못난 사람으로 그 일부러 낮춰야지 나는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백호대살 벼락 맞아 죽는다는 속설이 나온 이유가 백호대살은 원래 프로페셔널한 별이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 능동적이고 되게 출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건전지로 치면은 파워 배터리 같은 거고 컴퓨터로 치자면 고성능 뭐 똑같은 사양인데 출력이 한 30% 정도 확대되어 있는 고성능 사양들이라고. 자동차도 저성능 자동차에서 불이 나요? 고성능 자동차에서 불이 나요? 그 고성능 자동차의 단점이잖아. BMW에서 불나지 포니에서 불나는 거 봤어? 기계식 카브레타 차량에서 불나는 거 봤냐고. 다 최첨단 배터리 차량에서 불이 더 많이 나지. 자, 이제 하지만 사람들은 기계식 차를 사요? 아니잖아. 배터리 차를 사잖아.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 살려고 하잖아. 자, 그러니까 갑진백호는 뭐 백호대살이라 벼락 맞아 죽는다라는 것도 역시 잘나면 튀면 죽는다라고 하는 오래 살려면 못 나야 한다. 잘난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된다. 권력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뭐냐면 잘난 사람들이에요. 왜? 내 자리를 위협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부의 수직사다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막았다고. 거기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감히 남자랑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말도 안 돼. 저것들은 공부도 시키지 마.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자 학교죠. 어떻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함께 공부를 하냐? 안 돼. 여자들은 따로 여자 학교에 보내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여자 학교야. 자, 아무튼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오면 재수 없다라는 관념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오래 길들여지면 정말 재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경 쓴 여자가 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경 쓴 여자가 타면 재수 없다라는 관념을 철저하게 믿고 받아들인 바로 본인들의 불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그럼 1번, 안경 쓴 여자를 안 태운다. 2번, 안경 쓴 여자는 태우면 재수가 없다라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어. 3번, 안경 쓴 여자가 첫 손님으로 타면 그날 재수 있다. 이건 더 좋은 방법이죠. 근데 굳이 과장하지 말고 그냥 2번 정도 쓰는 게 낫기는 하지. 2번.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 다 네가 만들어낸 엉터리 관념이 네 현실을 왜곡시키는 거다. 이런 관념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사실 우매한 사람들일수록 부정적 관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걸 신봉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에서 닭들을 놓고 단순한 닭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닭들을 풀어놓고 그 풀밭에다가 풀어놓고 농장에서 그 수백 마리의 닭들을 풀어놓고 밥을 안 줬어요. 밥때가 됐는데도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한 2, 3일 지나자 닭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닭은 뭔가
뭔가 이상하게 푸르덕거리고 어떤 닭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어떤 닭은 나무를 콕콕 쥐고 어떤 닭은 다른 닭을 쪼아대는 각자 닭들만의 좀 특이한 이상행동들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닭들이 더 많았겠지만 일부 닭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행동을 하는 닭들이 많아지고 난 뒤에 먹이를 줬어요. 먹이를. 자, 그 다음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면요. 밥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닭들이 각자 그 이상행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배고픈 닭들이 뭐 제자리에서 뱅글 돈다거나 막 다른 닭을 공격하거나 뭔가 나무에 올라타거나 뭔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제스처나 포즈를 취했는데 그랬더니 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밥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때가 됐는데 밥이 안 오면은 그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자, 사람들이 뭔가 애절하고 절박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를 합니까? 비나이다. 자, 이거를 열흘이고 만약에 한 달이고 뭐 1년이고 한다고 쳐봐요. 정화수에 뭐 떠놓고 막 하고 막 절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새벽 기도를 가든지 안수 기도를 받든지 자, 뭔가 어떤 특별한 뭐 기원하는 행동들을 해봐. 그럼 어쨌건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계속 하다 보면 웬만해서 될 거 아니야.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 뭐 해야 돼 이제? 기도를 해야지 이제. 기도를 해야지. 그러죠? 어떤 독특한 행동을 했더니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그럼 그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종의 관념의 고착화예요. 그리고 실제 그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올리면 비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성스럽게 기우제를 올리는데 정말 진정으로 기우제 올리면 비 온다라고 믿으면 기우제 올릴 때 우산을 갖고 가야겠죠? 정말 그런 행동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실제로 현실을 움직입니다. 심리학 실험 중에 또 이런 실험이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름만 되면 예일대의 매년 졸업식을 100년치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평균 강수량과 비 오는 날의 통계를 낸 다음에 예일대 졸업식의 비 올 확률을 계산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평균 비가 올 확률이 만약에 20%라 그러면 그 계절에 그 시기에 예일대 졸업식 날 비가 올 확률은 뭐 한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나왔대.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게 예일대 졸업식에는 비가 안 왔다는 거야. 원래 정상적이라면 비가 와야 되는데 뭐 5일에 한 번씩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왔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심리학자들이 이 100 몇십 년치의 통계를 보고 왜 이럴까를 보고 낸 결론이 뭐냐면은 내일 졸업식인데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실제 현실을 움직였다. 일종의 집단의 의식은 무의식을 움직이고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와 같은 거죠. 비슷한 사례들 있죠.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들로 전부 변해가지고 지금 MZ세대 후반 40대들하고 지금 50대들은 전부 다 붉은 옷 입고 다 붉은 악마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아기가 많이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붉은 악마가 뭡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구호를 외치며 대한민국 하고 외쳐댔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올림픽에서 예선 통과만 간신히 했던 한국이 본선까지 진출을 하더니 거기서 세상에 8강도 넘고 4강도 넘었어. 4강에서 떨어졌군요. 4강까지 간 거야. 기적이야, 기적.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언가를 외쳤더니 그게 이루어지더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마음과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정신과 관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관념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반복된 습관 같은 거예요. 그냥 자동 모드 같은 겁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계산되게끔 만들어지는 거야. 가령 되게 안 좋은 관념을 가지신 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지역 차별을 하시는 분들, 저 전라도 놈들은, 저 경상도 놈들은, 뭐 이런 거죠. 충청도는 느려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지역에 대한 관념 같은 거죠. 이런 형태들. 아니면은 숫자에 대한 관념들, 444, 재수 없다. 엘리베이터에서 4자 빼버리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666, 이런 거 싫다 그러고, 불교 문화권에서 또 무슨 글자를 불완전하다고 해서 또 안 좋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 자, 그죠. 19 하면은 막 가슴이 설레죠. 예전엔 가슴이 설렜는데 코로나19를 겪고 나서는 19의 관념이 좀 바뀌었죠. 이거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무언가의 관념을 내가 만들어서 그 관념을 확고하게 나의 우주에다 이식시키면 쉽게 말해서 확고부동하게 믿으면 그것이 곧 나의 우주로 펼쳐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쉬운 거야.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고 그 규칙대로 내 우주가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맞추기 쉬운 거야. 이제 갑자일주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을축일주는 어떻게 될 것이며 뭐 3월에 공망이 들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4월에 태어난 아무개는 어떻게 될 것이며 5월에 태어난 누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죠. 잘 맞추는 명리가는 누구냐 하면은요. 자기의 우주에 그 관념을 잘 적응시킨 사람이에요. 그게 바이러스를 잔뜩 집어넣었던지 아니면 좀 바이러스 청소는 하고 집어넣었던지 그건 일단 그 각자 나름인데 그래서 어떤 명리 선생님들은 이런 분도 있어. 그 명리 선생님들이 내가 탁 보고 술집 여자라 그러면 걘 100% 술집 여자야.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옷을 막 이렇게 입고 왔는데 너 술집 여자지? 아니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 도사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분은 자기의 우주를 어떻게 길들였냐면 술집 여자는 다 나한테 사주 보러 온다라고 관념을 길들인 거야. 그리고 나한테 사주 보러 오는 여자는 다 술집 여자다라는 관념을 만들어 놓고 특히 사주에 무슨 글자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걘 술집에서 일한다라고 확고부동한 아마 처음에 몇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겠지. 그리고 옛날 책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고 긴가민가 하다가 한 서너 명 정도 반복된 현상이 나타나니까 좋아 사주에 자수가 들어있으면 다 술집에서 일하는구나. 좋아 무자일주는 다 백두노랑이야 해가지고 무자일주 백두노랑이 뭐냐 하면은 그것도 무자일주에 붙어있는 묻지마 관념 쓰레기 관념인데 무자일주는 백두노랑이 뭐냐면 그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라는 거예요. 원조 교제한다는 소리야. 아마 이 20살, 30살 많은 그 뭐 회장님의 첩 같은 거 한다. 옛날로 치면 되게 좀 비하하는 거죠. 비하하는 형태. 왜 무토는 지지의 자수라고 하는 되게 음흉하고 속을 알 수가 없는 그 수의 기운이 옛날엔 그 수의 기운을 되게 성적 요소로 되게 많이 그 뭐 밤에 일하는 것, 뭐 밤에 은밀한 어떤 성적 질병은 뭐가 걸립니까? 비뇨기과. 주도하는 일은 뭡니까? 바람 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묻지마 관념으로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무자일주는 다 돈 많은 남자의 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세컨드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 지금 뭐 누구랑 사귀지? 그러고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신기하게 맞아. 그게 신기하게 맞는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분이 길들인 우주가 문제야. 그러면 그분하고 엮이면 어떻게 돼? 그분하고 엮이면 그분의 우주가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분의 우주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마치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했더니 한국 음식 일본에 가서 팔리고 일본 음식 한국에 가서 팔리고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저하고 사주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이게 지금 관념 길들이기 훈련이다라고 보시고 이왕이면은 세척 좀 하고 세탁 좀 한 관념을 좀 양질의 관념을 접목시켜야지 이 병들고 바이러스에 곰팡이 잔뜩 쓸어있는 좀 썩은 관념들까지도 통째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서 현대시대에 그대로 접목을 해서 나의 우주에 접목시키게 되면은 장점, 미래를 맞출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단점, 명리학에서 말하는 온갖 안 좋은 일이 드디어 나의 우주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라는 관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전반부의 인트로를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자, 청정관념 받아들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하고 같이 갑자일축 병인 정묘라는 육식갑자의 어떤 그 의미와 해석과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사주 보는 방법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가려내는 품평의식 판단법. 두 번째는 사주를 스토리텔링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 이 사주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를 뿜어내야 돼요.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예시사주가 있는데 이 예시사주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사주입니다. 지금 이제 유시에서 이제 술시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방금 술시로 넘어갔네요. 자,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유시였어요. 유시. 그래서 오늘이 갑진년, 정축월, 병자일 강의를 시작할 때 정유시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에서도 아마 한 4, 50명 정도의 아기가 지금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한 4, 500명, 한 7, 800명 정도의 아마 아이들이 태어났을 거고, 이 한국에서 태어난 요 아이들, 그래서 요 사주를 샘플로 가지고 이 사주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간지를 배워서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요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여기다 스토리를 적어놨어요. 자, 각각의 간지의 해석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자, 묻지마 관념 집어넣지 마세요. 뭐 무자일주 백두노랑, 뭐 머리 하얗 노랗게 변색된 할아버지랑 결혼한다, 뭐 할아버지랑 애인한다. 뭐 한국 여자, 필리핀 여자도 아니고 도대체. 죄송합니다, 필리핀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묻지마관념 다 배제해버리세요. 모든 사주는 다 필요한 사주고 모든 글자는 다 필요한 글자이지 좋은 글자, 나쁜 글자 그 어떤 사주의 간지도 우리가 비아냥거릴 만한 간지는 단 한 개도 없는 되게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거룩한 간지들이지 이 간지는 이래서 나쁜 간지고 이래서 나쁜 간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사실 제가 지금 이 카르마 감정자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뭔가 이런 얘기할 때는 막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막 호신쌤이 막 갑자기 막 다른 사람으로 변해서 막 열변을 토하잖아. 이게 제가 전생에 제가 공포 협박 명리를 많이 해서 이런 거예요. 전생에. 자, 스토리를 보자고요. 자, 여기다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거 지금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갑진의 의미는 진토의 환경에서 갑이 활용된다라는 뜻이에요. 진토에서 활동하는 갑이라는 뜻인 거고 정축은 축토에서 활동하는 정화라는 뜻인 거고 병자는 자수의 환경에서 활동하는 병화라는 거예요. 뭐 임진왜란 때 활동한 이순신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일종의 뭐 조선시대에 활동한 뭐 이봉창 뭐 이런 형태들이. 자, 정유라는 글자는 유금이라는 시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화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개의 사주 부호를 통해서 여기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자, 우선 요 그림을 좀 봐야 돼. 사주의 연, 월, 일, 시 주는요. 이렇게 연주 안에 월주가 있고 월주 안에 일주가 있고 일주 안에 시주가 들어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진, 정축, 병자, 정유가 똑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갑진의 세상 속에 정축의 사회가 있고 그러한 정축의 사회 속에 병자라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개인적 환경 영역이 들어있으며 병자가 미래에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정유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환란 속에 전라도 지역의 부유한 아무개 집안에 소심한 아무개가 살았는데 걔가 꿈꾸던 사회는 뭐 이것도 통일이요 이것도 해방이요 저것도 통일이다 뭐 이런 거 같은 소리야 지금 이게 이 스토리가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 갑진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는 세상 속에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게 될 우주를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가게 될 환경이라고. 아니 다들 서울에 살고 있고 경기도에 살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같은 서울에 살아도 누군가한테는 그게 갑진으로 느껴지고 누군가한테는 그게 을축으로 느껴지고 누군가는 그게 정축으로 느껴진다고. 그런 거 있죠. 꽃뱀의 눈에는 이 합정동이나 만약에 이 거리를 명동 거리를 걸어간다고 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그래. 자, 꽃뱀의 눈에는 누구만 탐색이 되죠? 누구만? 이렇게 호구남자 이렇게 쟤를 그냥 탁 물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갖고 오겠다. 뭐 이런 거 되겠죠. 다음 좀 지극히 박애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그 슈바이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형편 좋은 사람은 안 보이고 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좀 위기에 처할 것 같은 사람, 좀 춥고 배고픈 거지가 뭔가 노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만 눈에 보여요. 다음에 우리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시는 분들은 사람은 잘 안 보이고요. 사람 잘 안 보이고 100m 떨어진 고양이는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고양이를 탁 캐치를 하면 걔가 좀 먹을 걸 먹고 있는 고양이인지 며칠 굶은 고양이인지 뭐 임신한 고양이인지 다친 고양이인지 아니면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지 아니면 주인을 잃어버린 고양이인지 뭐 영역에서 쫓겨난 고양이인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장량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서 쟤는 도와줘야겠다 이걸 주머니에서 추루를 꺼내고 뭐 그런 형태죠. 뭔가 혼기가 가득 찬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비슷한 결혼 연령 또래의 여자들이 주로 보이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삭제가 돼서 보입니다. 이게 대충 사람 형태처럼 보이는데 기억은 안 돼. 왜 이 뇌는 딱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면 머리가 터지니까 그중에서 자기가 딱 얻고자 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주가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으면은 나의 세계에서는 나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정축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나의 개인적 환경을 병자라는 세상으로 인식하는 거고 나의 미래의 지향점이자 내가 추구해야 될 미래는 정유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으로 이 사주를 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십성도 좀 배우고 뭐 십천간이 어떻고 뭐 십이지지가 어떻고 하는 의미를 좀 배운다면은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사주를 일단 요 두 개를 집중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병자라는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지금 오늘 태어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축은 축토의 환경에서 정화가 활용되고 있다. 겨울의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정화. 근데 이게 자기 임묘지이니까 자기 임묘지가 뭐예요? 마치 암흑의 마지막 임무. 뭐 암흑의 마지막 여행지, 암흑의 가끔 영화에 보면은 뭐 2차 대전에서 마지막 비행을 하는 훈련, 마지막 비행을 하는 어떤 공군 비행단, 요 임무 미션만 무사히 마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보통 영화 시작되죠.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요. 중간에 격추돼. 영화가 재밌으려면 중간에 격추가 되겠지. 마지막 임무 하나를 남겨두고 격추가 돼서 포로가 됐어요.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 이 정화가, 이 축토가 어느 곳이냐면은 이 정화는 일종의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화에서 시작하여 유금에서 전성기를 맞고 축토에서 해자축이라는 영역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데, 근데 이 축토라는 환경은 지지는 보통 계절이나 환경으로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겨울의 끝자락인데 그냥 겨울의 끝자락이 아니라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시작할 때 추워요? 중간이 추워요? 겨울 끝날 때가 추워요? 겨울 끝날 때가 제일 추워. 그러다 갑자기 따뜻해지지. 이게 축토가 끝겨울이 끝겨울. 이게 양력으로는 1월이고 양력으로는 1월. 그래서 1월이 가장 춥죠. 이제 가장 그러면 추운 날에는 화가 필요해, 안 필요해? 그래서 이게 한겨울의 난로가 되는 모습이에요. 정축은 한겨울의 난로야. 자, 한여름에 난로가 인기 있어요? 한겨울에 난로가 인기 있어요? 그치. 그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한겨울에는 주머니 난로, 핫팩, 뭐 보일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자, 축토의 사회를 밝히고 있는 정화라는 거야. 근데 이 정화가 십성으로는 겁재야. 겁재는 명리적으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일간하고 좀 음양이 다른 종류의 사람, 좀 다른 성향의 사람, 나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장단점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은 정축의 사회야. 정축의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춥고 깜깜하고 어둡고 활동하기 어려운 끝겨울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사회를 따뜻하게 밝혀주고 녹여주고 있는 숭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의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신의 개념으로 그렇단 거야. 신의 개념으로. 그렇죠? 이 사주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밥 끓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무슨 기도원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또는 맹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혼자 눈 뜬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막 일도 하고 잡일도 하고 밥도 끓여주고 뭐 음식도 받아주고 컴퓨터도 해주고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 사실 이 정화 입장에서 축토는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활동하기 겁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엄청 어려운 환경이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회를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는 최소한의 무언가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병자가 난데, 이 병자가 또 누구냐 하면은, 사실 이게 정축하고 병자는요, 자, 그놈이. 그죠? 해, 자축은 다 겨울이야. 그쵸? 축토의 전 단계니까 자축은 거의 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정화가 활동하고 있고 이곳에는 병화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자, 전쟁이 났어. 이슬람 국가하고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했어. 주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면은 적십자사가 두 군데가 출동을 하는데, 서방권은 적십자라 그러는데 그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고 안 하고 뭐 이슬람권에서 쓰는 적십자 표시가 있어. 무슨 뭐 반달 표시 같은 거. 그게 일종의 이슬람 적십자야. 근데 뭐 방식들이 조금 달라. 이슬람 옷을 입고 약간 이슬람의 방식을 쓰는데, 아무튼 걔네가 이슬람의 적십자야. 지금 이게 이슬람의 적십자고 이게 지금 내 적십자야. 하는 역할은 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축토의 땅의 소중한 역할을 내가 돕다가 나 역시 축토와 비슷한 자수의 환경을 찬란하게 태양처럼 비출 거야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사주의 물상론으로 보게 되면은 이 정화는 일종의 서치 조명이나 집중 조명 같은, 또는 열을 가지고 있는 조명 같은 느낌이고, 이 병화는 일종의 360도
안 가리고 밝힐 거야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온풍기도 어느 구역만 집중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난로가 있는가 하면 이 병화 같은 경우는 360도 그냥 뭐 돈을 낸 사람이든 돈을 안 낸 사람이든 나를 아는 사람이든 나를 모르는 사람이든 나는 밝힐 거야. 마치 이거는 공중파, 병화는 공중파 방송이고 정화는 돈 낸 사람들한테만 쏴주는 뭐 맞춤 방송이고 뭐 이런 형태들이겠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겨울에 정화가 활동하는 세상에서 나 역시 그 겨울과 연결된 환경 속에서 그 한겨울의 환경에 뭔가 피어나거나 드러나거나 보여주는 활동을 하겠다. 근데 사회는 겨울인데 나는 여름이잖아요. 보통 이런 형태들이 어떤 식이냐면 사회는 이런데 저 얘네들은 왜 저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에 연예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위아래가 똑같은 거야. 근데 연예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전혀 연예인 같지 않은 애가 모여있어. 이거 이상한 거야. 시골에 갔는데 무슨 할아버지들만 잔뜩 있는 곳에 담배가게에 갔는데 웬 주유소에 절세미녀가 앉아있어. 뭐지? 이 마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네? 야, 이 마을에 별사탕 든 여인이 있구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 마을에 아무도 안 갈 뻔했는데 그 가게 때문에 그 마을이 먹고 살더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그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꼭 필요한 사람 같은 거죠. 뭐 이런 거 광복군도 될 수 있죠. 일본이 장악한 조선에 일본에 수긍하고 살지 않고 와세다 대학 안 나오고 도시락 포탄 던지러 다니는 사람들, 이제 이런 형태들, 잡히면 죽어, 잘못하면 그게 마지막 임무야, 그냥 꺼질 수도 있어. 자기의 기운을 너무 많이 빼먹고 있어, 이 축토라는 환경이. 이게 뭐야, 근데 이 정화는 다행히 이 사회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 인성으로 목생활을 받아서 외부의 지원, 넓은 세상의 지원을 통해서 춥고 배고프고 어둡거나 잘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축토라는 환경을 밝히고 드러내고 알리고 펼쳐주고 그 환경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꼭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환경, 나도 그런 밝은 데 가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나는 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시주는 이러한 병자가 미래에 추구하는 요소가 되는데 뭘 추구하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일을 이 겁재들이 또 따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돈 좀 잘 벌고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 돼서 이 금전 재물적 활동으로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스토리를 가진 사주야. 그리고 우리 지금 사주 1시간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좀 사주 대충 풀리죠? 왜 나 혼자 푸는 건가? 아니지. 뭐가 풀릴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간지의 의미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간지의 의미를 연결을 하면은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 각각의 간지의 의미를 제가 적었고 이거를 특히 월주하고 일주를 연결을 하면 겨울의 사회에 겨울이 소중히 여기는 정화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일주 역시 겨울의 병화가 월주 정화의 일을 이어받아 활동한다. 그리고 그 일을 또다시 시주의 정화가 이어받을 것인데 이 시주의 정화는 그런 일을 금전재물적 활동으로 장생받으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정제가 아니라 편제인데 제가 좀 틀렸네요. 장생받는다는 것은 지원받고 후원받으면서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들이 일종의 사주를 스토리텔링으로 푸는 거예요. 사주의 스토리텔링은 이 사주 좋아, 이 사주 나빠, 이 글자 좋아, 이 일주는 좋은 거야, 이 월주는 나쁜 거야. 이런 형태로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글자들은 다 같이 있는 거와 같은 거죠. 우리 레고 블럭으로 뭔가를 만들 때 이 블럭은 좋은 블럭이야, 이 블럭은 나쁜 블럭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테트리스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테트리스의 블럭 쌓기를 하는데 무슨 블럭은 좋은 블럭이고 무슨 블럭은 나쁜 블럭인가요? 아니죠. 다 필요한 블럭이야. 보통 가장 까다로운 블럭이 있지. 테트리스에서 가장 길쭉한 블럭. 이거 잘못 다루면 판이 한꺼번에 깨져버려요. 하지만 그 길쭉한 블럭을 잘 다루면 한꺼번에 4줄이 그냥 뚜룩뚜룩 하고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주는 마치 테트리스의 블록과 같은 거야. 모두 다 필요한 역할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찾아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 사주는 나쁜 사주고 이 사주는 좋은 사주고 이렇게 보면은 안 되겠다. 자, 우리가 간지를 배울 때 간지를 청정하게 관념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새로운 관념을 이식하여 명리를 배움으로써 나의 우주의 세계에 좀 복이 깃들게 해야지. 그 안 좋은 관념 잔뜩 배워놓으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그게 딱 어떤 모습이냐면 지뢰를 뿌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지뢰를 피하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지뢰를 안 뿌리면 되는데 자기가 지뢰를 뿌려놓고 지뢰를 뿌리고 다녀요. 나는 목이 많은 일주니까 금 많은 사람은 만나면 안 돼. 나는 원숭이띠하고 닭띠는 만나면 큰일이 나. 그렇게 관념을 심어버리면 그게 저 아침에 내 차에 안경 쓴 여자 타면 재수없다는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왼수의 사주를 보더니 역시 신금일주였어. 역시 술토가 들어가 있었어. 역시 뱀이 들어가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묻지마 관념들이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는 30분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